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기이하고 참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화 같은, 아니 영화보다도 더 믿기지 않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5일 경기도 시흥에 살던 김여인은 산행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솔잎을 만진 순간 강력한 신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접신을 했다는 김여인. 이후 그녀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에 좋다는 산열매를 친척들에게 선물하더니 며칠 뒤 그 산열매가 독이라고 다 버리라며 전화하기도 하고 8월 17일에는 한여름 땡볕에도 아랑곳 않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소나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의 악귀가 들었다며 다 내다버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접신했다는 날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도 과일과 물회에는 전혀 먹지 못하게 했고 8월 17일부터는 아예 물까지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남매를 데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던 8월 18일 밤 다시 이들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을 새우며 계속된 대화는 8월 19일 오전 5시쯤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여인은 자신이 오늘 하늘나라로 간다면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무언가 홀린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6시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마구 짖자 김여인은 저기 악귀가 있다며 옆에 있던 책을 집어들고는 강아지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김여인은 계속해서 강아지를 때리며 강아지한테 악귀가 들렸으니 너희도 거들라고 소리칩니다. 강아지가 소리를 내며 발버둥치자 그녀는 딸에게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했고 딸이 가져온 칼로 엄마와 딸은 강아지를 마구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강아지를 때립니다. 이 난리통에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김씨가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남편 김씨는 새벽부터 뭐하는데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었고 김여인은 강아지에 들어간 악귀를 쫓아야 하니 당신도 와서 거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덜 깬 남편 김씨는 바닥에 놓인 흉기를 들어 강아지를 두세 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딸의 눈빛을 보더니 두려움을 느끼고 손을 씻고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출근한 다음에 집을 나갑니다. 그 뒤에도 김여인과 딸은 흉기로 계속 강아지를 칼로 찔렀고 결국 강아지의 목과 몸통이 분리되었습니다. 김여인은 딸에게 화장실에 있는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훼손된 강아지 사체를 양동이에 넣어 주방으로 가져가 물을 붓고는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피 묻은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간 딸이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팔을 벌리며 흔들흔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소리쳤지만 고개를 돌린 동생의 눈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풀린 동공으로 쳐다보며 계속 손을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여인이 화장실로 가 딸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강아지에 있던 악귀가 딸에게 들어갔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깔고 앉으며
계속해서 악귀야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반항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악기에 씌어서 죽여야 한다며 아들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말에 아들은 장도리를 가져와 동생의 옆구리를 때립니다. 딸이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장도리를 붙잡자 김여인은 아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작은 방에 떨어져 있던 칼을 가져다 그녀에게 줍니다. 그러자 김여인은 딸의 목 부위를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자신의 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김여인은 딸이 사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딸의 목을 찔렀고 어느 순간 딸의 목과 몸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후 김여인은 아들을 돌아보고는 너도 악귀가 들어갔느냐 물었고 순간 기겁한 아들은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무서웠던 아들은 오전 7시 46분 집 밖으로 나옵니다. 남편 김씨가 오전 6시 20분쯤 출근한다고 나간 지 약 1시간 25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58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인 오전 9시 8분 아들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이어 1분 뒤인 9시 9분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후 이들은 편의점에서 물도 사 먹고 놀이터에 앉아있기도 하는 등 집 인근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아버지가 지인에게 한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오전에 가족들의 무언가 홀린 듯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급히 자리를 피해 출근한 아버지는 가족이 걱정돼 오전 내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지인에게 집에 좀 가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의 연락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오후 3시 17분쯤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들은 내가 동생을 죽였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바로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인은 무서워서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집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심상치 않은 현장을 본 119 구급대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역시 현장을 보고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아지의 사체는 주방과 작은 방에 버려져 있었고 딸의 사체는 마구 훼손된 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머리는 바로 옆에 있는 양동이에 담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아들과 통화하려 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6시 30분경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자수하라고 권유했고 아들은 알았다며 지금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경찰은 잠시 뒤 어머니 김여인과 함께 걸어오는 아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을 쳤습니다. 앞서 한 이야기는 검거된 이후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일련의 범행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기괴한 느낌마저 드는 이야기입니다.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로 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악귀를 쫓으려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들이 무언가 약물을 섭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물을 섭취하고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착각을 일으켜 악귀라는 존재를 보게 되고 이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에 대한 약물 검사 결과 아무런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김여인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으며 김여인이 결혼 전 신병을 앓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김여인은 6개월 정도 신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증상이 완화되어 무속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산에서 솔잎을 만지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접신이나 빙의라는 것을 하게 되어 이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한 무속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산에서 나하고 인연이나 연고가 없는 귀신이 붙을 수는 있지만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무속적인 기운이나 신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악귀를 쫓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빙의한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김여인은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무속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속인의 의견과 다른 정황들을 보면 무속신앙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행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특정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이 집에 종교인들이 가끔씩 단체로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해당 종교 관련 서적과 물품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럴듯하게 지어낸 범행 시나리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것은 딸이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종교 서적을 내다버리고 종교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종교 교리에 따라 어머니 아들이 딸을 죽이고 아버지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종교 집단의 높은 분을 부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꽤 앞뒤 정황이 잘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종교에 따르면 단식에 대한 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단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이유로 하는 단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여인과 남매가 금식한 것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딸이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 덜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동생은 평소 이 종교의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고 종교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종교에는 믿음이 떠난 자를 죽이라는 교리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탈이나 제명의 이유로 종교 활동을 그만둔 자에 대해서는 관계를 차갑게 유지함으로써 이탈자가 굴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종교에서는 사탄이 산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치며 귀신을 쫓는 행위와 무속행위 등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사건 당일 김여인은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을 알려주겠다며 종교 모임에서 사용했던 책과 교리 등을 모두 찢어버리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딸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종교에서 이탈하기 위해 종교 서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김여인의 말을 듣고 내다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확신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의식에 입각한 확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확신범의 특징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거된 김여인과 아들은 내가 미쳤었나 보다며 눈물을 보이며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 종합해 볼 때 그들이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 종교와 이 범행을 결부시키는 것은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수차례 진술도 받지만 범행 원인과 동기를 밝히는 것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는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여인과 아들 모두 더 이상 진술이 어렵다는 판단에 경찰은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신치료 감호를 요청해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김여인은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실상실 추정으로 아들은 정상으로 진단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정신감정을 신청하게 되고 역시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범죄 및 심리 전문가들은 김여인의 정신 착란 증세가 금식으로 인한 극도의 예민함에 더욱 심해졌고 이에 환각이나 환청 증상이 심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도 정신이 잠깐이나마 돌아온 뒤 보이는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살해 행위는 인정되나 환각, 피해망상, 조울증 증세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 심실상실 상태임이 인정되어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치료 감호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김여인의 정신장애로 인한 범행이라면 정신감정에서 정상으로 진단된 아들은 대체 왜 어머니인 김여인의 말을 따랐던 것일까요? 아들은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면에 걸린 듯 도저히 어머니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소 마마보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순종적이던 아들에게 범행 전 며칠 동안 어머니의 주장이나 생각이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주입되었고 이를 통해 일종의 세뇌를 당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어머니의 생각을 곧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립되고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쉽게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여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금식을 시키고 매일 밤늦게까지 대화하면서 지배적이고 절대적 존재인 어머니에게 극단적으로 순응하는 방식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사체를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사인은 목 눌림과 둔기에 의한 머리 골절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앞서 김여인이 칼로 딸의 목을 마구 찔렀다고 했는데 경동맥이 끊어져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딸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린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완전히 수동적이고 어머니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에 동조는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점이 아들의 양형에 대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여인이 조종해서 꼭두각시처럼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김여인이 사주했더라도 아들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들은 자신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어머니의 말에 따랐다고 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물 변별력도 있는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김여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이상 증상에 아들이 동조하면서 발생한 범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 역시 김여인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 증세 때문에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지 근본적인 의문에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정신질환 병력이 없다며 왜 굳이 정신감정을 해서 사건을 정신질환 쪽으로 왜곡하느냐고 주장하지만, 병력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남는 것이지 증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병력이 없다고 증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병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사건 중 범행 이전에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25.4%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강아지가 마구 짖어 악귀에 씌었다고 판단한 김여인이 남매와 함께 강아지를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들의 진술은 다소 다릅니다. 아들은 김여인이 갑자기 저기 저 방문 밖에 악귀가 와 있다고 소리치며 책을 집어들더니 옆에서 가만히 자고 있던 강아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은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도 찔렀다고 하는 반면, 아버지 김씨는 강아지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들은 야구방망이로 여동생을 때리기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어머니 김여인은 아들한테도 딸의 목을 찌르라고 시켰고 이 아들도 목을 찔렀다고 진술합니다. 이렇듯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엇갈리는 진술과 자료들이 너무 많아 어떤 것을 사실로 봐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번 사건은 그 진실에 다가서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들이 동생을 살해했고 어머니 김여인이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여인은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녀가 뒤집어 쓰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혹여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에서 심실상실 판정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상 심신장애에는 심실상실과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심실상실과 심신미약은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지만 장애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심신미약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를 주장한 340건의 사건 중에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는 62.6%였고 심신상실이 인정된 경우는 단 1.2%였습니다. 즉 심신미약 판정은 다소 후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판정은 매우 받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김여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아들이 주도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당시 정신이 이상했던 김여인이 아예 아들의 범행을 뒤집어 쓴다거나 정신 이상자인 척 연기한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범행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물론 6시 20분경 집을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김여인과 아들이 검거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에 덜 깼다 하더라도 강아지를 찌르라는 말에 실제로 찌르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대체 왜 강아지를 찌른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족들을 진정시키거나 말리지 않고 갑자기 왜 집을 나섰을까요? 칼을 들고 눈빛도 이상하니 정말로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딸은 평소 종교활동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르며 기도하는 것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 따라 칼을 가져오고 강아지를 찌르기까지 합니다. 딸은 대체 왜 어머니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리고 강아지를 죽이고 난 이후 딸은 왜 팔을 이리저리 흔들거렸던 것일까요? 피 묻은 손을 씻다가 문득 강아지를 죽였다는 충격에 순간 정신이 나가버렸던 것일까요? 대체 왜라는 질문이 끝도 없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